네,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엣지 Include System Design and Applications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 두 개를 배웠는데요. 하나가 이제 마블이라는 논문을 배웠죠. 근데 두 개 다 이제 이글아이라는 것도 배웠는데 두 개 다 클라우드와 엣지를 어떻게 동시에 잘 쓸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고, 마블에서의 고민은 증강현실 같은 걸 구현하고 싶은데 이미지를 헤비하게 계속 스마트폰에서 처리하는 건 무리가 되니까 특히 2017, 18년 시대에는 더더욱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은 헤비한 것은 클라우드에 넘긴다. 대신 스마트폰에서 무엇을 하냐면 모션 센서를 가지고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는 걸 택했습니다. 근데 이 방식이 좀 특이했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물체들은 이미 점들이 어디에 박혀 있는지 다 알고, 내가 모르는 건 뭘 모르냐면 내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 내 스마트폰이 어디 있는지 로컬라이제이션 하는 것이 메인 태스크였습니다. 그거를 모션 센서로 하는데, 그러다 보면 에러가 쌓이기 때문에 에러가 쌓이는 것을 뭘로 방지하냐면, 첫 번째, 스마트폰이 자체적으로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되 계속하면 또 부담스러우니까 셀렉티브하게 필요할 때만 이미지를 적절하게 섞어서 센서 퓨전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회전을 할 때랑 그다음에 리니어하게 움직일 때랑 옵티컬 플로우가 트랜슬레이션엔 좋고 뭐 이너셜 로컬라이제이션이 로테이션엔 좋아서 서로 상호 보정이 되더라. 그다음에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에러가 쌓이면 이제 이미지 오프로딩을 클라우드에 한 다음에 클라우드가 이미지 로컬라이제이션을 하도록 도왔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가 어시스트하는 개념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글아이, 이건 2020년 논문이고 디텍션을 넘어서 레코그니션을 하고 싶다. 페이스가 누구의 페이스인지 레코그니션을 하고 싶은데 심지어 얼굴이 작다. 그리고 얼굴 개수가 많다. 그 두 가지 챌린지가 있었죠. 그래서 이미지 퀄리티가 우리 논문에 주로 나오는 뭐 320 곱하기 320, 뭐 640 곱하기 640 이미지는 안 된다. 풀 레졸루션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려다 보면 욜로 하나 돌리는데도 9초가 걸리더라. 그러니까 레코그니션은 얼마나 더 오래 걸릴까? 이런 챌린지였죠. 그래서 스마트폰에서 대략적인 분석을 해가지고 내 CPU로 뭘 하고 내 GPU로 뭘 할지,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클라우드에는 뭘 넘길지를 열심히 이제 판단을 했는데, 그 판단 미케니즘 자체는 100% 스마트폰에서 돌아가기 때문에 간단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미지를 그리드로 쪼개서 백그라운드가 있는지 없는지, 백그라운드가 엣지가 별로 없으면 백그라운드로 쳐서 아예 프로세싱 안 하고, 그 다음에 엣지가 있으면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디텍션을 해서 얼굴이 크면 직접 처리한다. 근데 얼굴이 크고 앞을 보고 있으면 직접 처리하는데 옆을 보고 있으면 클라우드에 넘길 거다. 근데 앞을 보고 있는지 옆을 보고 있는지는 어떻게 판단하니? 라고 물어보시면 포즈 에스티메이션, 얼굴에 대해서만 아주 가벼운 알고리즘을 돌려서 디텍션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은 이제 내 GPU, 스마트폰 GPU에서 처리하고, 옆을 보면 클라우드에서 보내고, 심지어 얼굴이 작다. 그럼 뭐 앞을 보건 옆을 보건 분석할 필요도 없이 그냥 보내는 거죠. 그냥 클라우드에 보내서 클라우드가 레졸루션을 채워줘야 됩니다. 슈퍼 레졸루션을 통해서. 그 슈퍼 레졸루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유명한 GAN으로 합니다. GAN 네트워크를 사용해서 슈퍼 레졸루션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이 논문의 포커스는 아니고 있는 걸 쓰는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이닝을 했더니만 성능이 아주 잘 나왔다. 그래서 14초, 사람이 해도 14초, 16초 걸리던 걸 1초 만에 끝냈다라는 논문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그 논문의 한계점은 실제로 미아 찾기 서비스를 하려면 사진 하나 찍고 거기서 미아 찾을래가 아니라 계속 CCTV를 분석해야 되잖아요. 한 이미지 하나하나마다. 근데 사진 한 장당 1초 걸리면 실제 비디오를 실시간으로 트래킹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현실적인 한계라고 거기서도 지적을 했죠. 자, 그러면 오늘의 컨텐츠는 이제 클라우드가 없어졌어요. 클라우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All you have is a smartphone. 스마트폰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뭔가를 이제 워킹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질문입니다.
2019년에 말린이라는 게 이제 센시스의 논문이 나왔는데 이거는 제가 했던 것처럼 뭐 인스턴스를 파악할 필요는 없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브젝트 디텍션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카테고리에 따라서 박스를 알맞게 쳐주면 되는 태스크를 스마트폰에서 100% 하고 싶은 겁니다. 근데 이미지 하나에 대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 영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이게 중요한 거죠. 영상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그래서 자 증강현실 이때만 해도 DNN, 딥 뉴럴 네트워크를 쓰지 않은 AR 소프트웨어들이 열심히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AR 키트, AR 코어 이런 프로젝트들이 있었고요. 얘네들이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는데 얘네들이 딥 뉴럴 네트워크가 아니다 보니까 뭐 데이터가 여러 가지가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막 진화하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떤 가정에 기반해서 설계된 테크닉들일 텐데 그 가정이 부서지면 잘 워킹 안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이렇게 평면에 있는 걸 디텍트하고자 가정을 했는데 실제로 책이 구겨졌어요. 그럼 이제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잘. 똑같은 책인데 아니면 약간 없어졌어요. 파셜리 보여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렇게 퍼펙트하게 제대로 프레임워크 안에 들어와야만 디텍션 하기 때문에 실용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딥뉴럴 네트워크를 쓰자. 딥뉴럴 네트워크는 다양한 데이터를 넣기만 하면 그거에 맞게 학습을 해주니까 라는 이제 모티베이션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챌린지는 이거죠. DNN을 쓰면 accuracy는 이제 보장된다고 치는 거예요. 원래 100% accurate 하진 않지만 이제 DNN 정도의 accuracy는 괜찮다라고 일단 가정하고 근데 accuracy가 전부냐라는 거죠. 스마트폰에서 실행할 때는 언제 DNN을 실행할지가 무진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컨스트레인트가 걸리기 때문이죠. 항상 DNN을 실행하면 좋지 않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이 실제 매저를 했습니다. AR 툴킷에서 오브젝트 디텍션의 DNN을 그냥 계속 써본 거예요. 써봤더니 자 타이니 욜로입니다. 타이니 욜로. 욜로 그냥 욜로도 아니고 타이니 욜로입니다. 타이니 욜로를 픽셀 2에서 계속 했더니 1시간 있으니까 그냥 배터리가 반토막 났네요. 그죠? 그래서 DNN을 계속 실행하는 건 그것이 비록 경량화된 네트워크를 할지라도 아주 실용적이지 않다. 스마트폰이 바로 죽어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용화를 시키려고 인투이션을 가진 결과 물론 어떤 이미지에서 없던 오브젝트가 새로 생겼어요. 그러면은 이전의 정보가 하나도 없으니까 그때는 DNN을 쓰는 것밖에 뭐 달리 방법이 없다고 칩시다. 없던 거를 갑자기 디텍트 해야 되니까. 근데 만약 바로 저번 이미지 프레임에서 디텍션이 된 거예요. 디텍션이 돼서 박스까지 쳤어요. 근데 하필 스마트폰 화면이 안 움직였어요. 그럼 사실상 저번 이미지랑 이번 이미지랑 똑같잖아요. 근데 거기다 대고 또 디텍션 알고리즘 돌릴래? 라고 하면 뭔가 좀 비효율적이잖아요. 그냥 예전에 있던 박스 그대로 사용해도 유저는 전혀 못 느낄 거 아닙니까? 그래서 prior knowledge가 있다. previous frame에서 이미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를 친 정보를 알고 있어요. 그리고 현재 프레임하고 비슷하다면 아마도 DNN을 다시 돌리기보다는 우리 옛날 선조들이 개발했던 더 라이트웨이트한 트래킹 메소드를 써도 이런 특별한 케이스에서는 괜찮을 거다. 왜냐하면 이미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인투이션인 겁니다. 그래서 DNN과 라이트웨이트 트래킹 메소드를 섞어서 써보자. 그럼 언제 DNN을 쓸지 안 쓸지를 결정하는 게 키 알고리즘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거를 알아야 되잖아요. 현재 이미지 프레임과 과거 이미지 프레임이 비슷한지 아닌지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야 안 비슷하면 DNN을 돌리고 비슷하면 DNN을 안 돌릴 거니까. 근데 이 판단하는 메커니즘이 또 라이트웨이트 해야 돼요. 그죠? 판단하는 게 헤비하면 배보다 배꼽이 큰 거예요. 그럼 안 되죠. 그다음에 만약에 두 프레임이 비슷하면
비슷하면 이제 DNN 대신 라이트웨이트 트래킹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라이트웨이트 트래킹을 실제로 뭘 쓸 거냐?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고려를 한 게 말린이라는 기법입니다. 그래서 말린의 오버뷰는 이런 식으로 생겼네요. 자, 카메라가 있고 카메라가 계속 이미지 프레임을 보내요. 그럼 이제 이 J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1, 2, 3, 4, 5, 6, 7, 8에서 프레임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 말린에다 계속 넣어줘요. 그리고 카메라가 이제 디스플레이가 이렇게 오고 가면 여기에 이제 박스랑 뭐 이 주석 정보를 오버레이해서 보내주는 게 이 모듈이 하는 역할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카메라에서 바로 다이렉트하게 이제 패스가 여기로 또 있을 거고 당연히. 근데 여기서 키 모듈이 되는 게 이제 말린 매니저, MM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말린 매니저가 뭘 하냐면, 자, 이미지 프레임을 일단 말린 매니저가 다 받아요. 모든 이미지 프레임을 순차적으로 계속 받습니다. 얘가 뭘 하냐면 뭐 할지 결정해요. 뭐 할지 결정하는 코어 모듈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미지 프레임을 때때로 딥뉴럴 네트워크 기반 오브젝트 디텍터로 보내줍니다. 근데 언제 보내주냐면 이게 only when이라고 써있죠. 항상 보내주는 게 아니에요. 꼭 필요할 때만 보내줍니다. only when. 자, the frame, 이 프레임 FJ가 생전 못 보던 새로운 오브젝트를 갑자기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그럼 얘 제대로 DNN으로 디텍트 해줘야겠죠. 그 다음에 내가 예전에 디텍트 됐던 오브젝트를 라이트웨이트 메소드로 트래킹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는 와중에 이미지 프레임이 무진장 많이 바뀌었다라는 걸 감지하는 거죠. 트래킹이 좀 어려울 것 같다. 너무 많이 바뀌어서. 이런 판단을 내리면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DNN 실행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코어 챌린지는 이거죠. 어떻게 새로운 오브젝트가 들어왔는지, 어떻게 이미지가 많이 바뀌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라이트웨이트한 메소드로, 그죠? 그래서 이거를 돕기 위해서 지금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브젝트 트래커, 그다음에 체인지 디텍터라는 게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이 체인지 디텍터가 요겁니다. 뉴 오브젝트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주는 거고 오브젝트 트래커가 아래 겁니다. 트래킹을 웬만하면 열심히 하다가 잘 안 될 것 같으면 알려주는 모듈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기본적으로 프레임이 들어올 때마다 다 체인지 디텍터에도 보내고 오브젝트 트래커에도 보내네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얘네가 뭘 하죠? 오브젝트 트래커는 트랙 스테터스를 피드백을 주네요. 트랙 스테터스가 예를 들면 false가 뜰 거예요. 트랙하다가 잘 안 되면. 그럼 이제 얘가 이거 잘못됐구나 하고 DNN에다 보내고 체인지 디텍터도 바뀌었다라고 true를 보내면 이제 얘가 새로운 게 나왔구나 하고 DNN에다 보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디텍트를 하고 트래킹을 할 거냐를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자, 둘 다 가벼워야겠죠. 둘 다 가볍게 동작해야 됩니다. 가볍게 동작해야 한다. 그리고 말린 매니저의 디시전도 심플해야 된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결과를 바탕으로 그냥 심플하게 디시전 메이킹 하면 된다. 자, 그럼 말린 매니저의 디시전 플로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if else로 끝나는 아주 심플한 코딩입니다. 사실. 그래서 자, 일단 오브젝트 트래커가 여기에 있고 여기 체인지 디텍터가 있어요. 체인지 디텍터가 있고 오브젝트 트래커가 있는데 자, 일단 모든 이미지가 오브젝트 트래커로 가서 오브젝트 트랙을 하고 트랙이 자, 그다음에 threshold based decision이라고 했죠. 자, 이게 뭐냐면은 자, 여기 지금 잠시만요. 저도 잠깐만 DNS very fast. True. 네네네. 자, 트랙 스테터스라는 것이 있는데, 자, 트랙 스테터스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트랙 스테터스는 지금 코릴레이션입니다.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데 이전 프레임과 현재 프레임, 이미지 기반한 코릴레이션입니다. 그리고 체인지 스테터스는 significant change가 current 프레임에서 발생했느냐. 이렇게 되면 사실은 뭐 새로운 오브젝트가 있다는 보장은 없어요. 이래도 여전히 많이 바뀌었어도 백그라운드만 많이 바뀌었을 수도 있는 건데 그래도 휴리스틱을 해보는 거죠. 많이 바뀌면 왠지 새로운 오브젝트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만약에 체인지 스테터스가 true다. 그 다음에 뭐 코릴레이션을 따졌더니 네, 여기 지금 디시전 플로우를 보면 자 코릴레이션을 따졌더니 뭐 트랙 스테터스가 코릴레이션이 적어요. 어떤 스레숄드보다 코릴레이션이 적어요. 그러면은 DNN ready? 하고 물어봐요. DNN 실행해도 되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여기서도 change 스테터스가 true다. 그럼 많이 바뀌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true면 여기로 와서 DNN이 ready가 됐니? 라는 거죠. 그래서 DNN이 ready가 되면 여기서 디텍션을 돌리는 거고 자, DNN ready가 안 됐으면은 여기를 가지 않아요, 사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 CPU에서 DNN을 돌린다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근데 DNN 한 번 돌리는데 막 1초 넘게 걸릴 수도 있거든요.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DNN이 이미 돌아가고 있는 와중에 추가로 DNN을 실행하고 또 DNN을 추가로 실행하면 막 DNN을 하나의 DNN을 막 한 번에 막 10번 동시에 실행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CPU가 넘쳐서 죽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막기 위해서 만약에 뭐 체인지가 심각하게 디텍트 되고 뭐 코릴레이션이 낮다고 하더라도 이미 DNN이 실행 중이라면 그냥 패스해라. 이미 이전에 내가 이 심각성을 감지하고 DNN을 돌리고 있었으니 좀 더 기다려라 라는 메시지죠. 그래서 무시합니다. 심플하게. 한 번에 하나 이상의 DNN을 실행하지 않도록 이 메커니즘을 돌려놔서 이제 CPU가 넘치는 현상을 이제 막아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메커니즘들, 자, 트랙 스테터스에 기반하고 체인지 스테터스에 기반했는데 DNN ready 플래그를 통해서 이제 실행할지 안 실행할지를 결정하는 거를 이제 익혀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디텍션 스레드에서 디텍터를 실행하기로 했다. 그럼 이 플래그가 true가 되는 거죠. true가 되고 실행을 다 했으면 다시 false가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실행을 다 하면 true가 되는 거고 실행을 하려고 시작하는 순간 DNN ready가 false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true일 때만 이쪽으로 가고 false면은 이제 그냥 여기로 빠지는 겁니다. 자, 그럼 이 플로우 자체는 됐고, 그럼 이제 트래커가 과연 어떨 때 어떤 식으로 코릴레이션을 계산하는지를 좀 알아봐야 될 것 같네요. 자,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제가 ORB 피처를 썼으면 좋았을 텐데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분들이 ORB 피처를 써서 옵티컬 플로우가 무진장 빨라요. 10ms도 안 됩니다. 네, 그래서 ORB 피처를 뽑고 이것이 이제 트래킹에 상당히 괜찮은 성능을 내더라. 그리고 여기에 제가 유튜브로 하나 링크를 추가해 놨으니까 심심하면 보세요. 그다음에 ORB 피처를 바탕으로 이제 루카스 카나데라는 되게 오래전에 나온 메소드가 있는데 이 기본 메소드를 사용해서 피처가 어떻게 플로우가 되는지를 이제 봅니다. 그렇게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모든 피처를 다 보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만 고려해요. 그러니까 이전 프레임에서 모든 이미지를 보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가 쳐져 있는 부분을 봅니다. 그 박스 안에 있는 피처들을 보고 그 피처들이 어떤 식으로 옮겨갔는지를 보고 그렇게 한 다음에 current 프레임에다가 그 피처들이 옮겨간 걸 대략 또 예측을 해갖고 바운딩 박스를 새로 그려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전 바운딩 박스 안에 있던 피처랑 현재 바운딩 박스 안에 있는 피처를 같이 비교를 하는 겁니다. 피처들 간에 코릴레이션이 얼마나 되는지. 그래가지고 이제 노멀라이제이션 하면 이제 0에서 1 사이의 값이 나올 테고
그 코릴레이션 값이 0.3보다 작으면 내가 트래킹하던 오브젝트가 사라졌구나라고 이제 예측을 하는 거죠. 이런 케이스가 뭐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차로 달려가면서 스마트폰을 찍고 있는데 차가 한 대 감지가 됐다 쳐요. 그런데 갑자기 나무가 앞을 가렸어요. 나무가 앞을 딱 가린 순간 피처를 옮겨가지고 바운딩 박스를 쳤는데 거기에 차의 피처는 없고 무슨 나무 피처들만 있네요. 그래가지고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면은 코릴레이션이 매우 낮게 나올 겁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냥 트래킹을 포기한다. 그럼 다시 디텍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 디텍터는 어떻게 하냐면 커런트 프레임이 뉴 오브젝트가 있을 때만 true를 리턴하는 게 목표인데 네, 문제는 이런 거예요. false positive가 나오면 이제 좀 곤란하다.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도 당연히 곤란하겠지만 false positive를 하게 되면 사실 원래 있던 오브젝트인데 그 오브젝트가 꼭 새 거인 줄 알고 다시 디텍터를 돌려가지고 에너지만 무진장 먹고 별로 성능은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는 거죠. 그래서 그냥 옵티컬 플로우 기반해갖고 체인지 디텍터 뭐 예를 들어 돌렸다 그랬더니 뭐 20%에서 100%의 폴스 파스티브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것도 잘 못 다시 새로운 것처럼 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자 지금 보면 햄스터잖아요. 햄스터라고 딱 디텍션을 했는데 얘가 살짝 움직였어요. 아주 살짝 움직였는데 갑자기 여기에 강아지가 있다. 강아지가 없는데 갑자기 강아지가 있다라고 디텍션을 하는 거예요. 이런 헷갈리는 상황을 최대한 방지하려고 뭘 하냐면 지금 여기다가 흰색 칠을 해버렸네요. 그러니까 이전 프레임에 햄스터가 있었다. 그럼 얘는 그냥 있는 거니까 체인지 디텍터에다 넣을 때는 이 박스에 다 흰색 칠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헷갈리지 않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되게 이 체인지를 감지하는 것이 매우 간단해야 되잖아요. 파워 소모를 적게 하려면. 그래서 이분들이 좀 머리를 썼는데 자 일단 그 폴스 파스를 막기 위해서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에다가 다 이제 흰색 칠을 해버렸다. 이거는 RGB로 말하자면 그냥 다 맥시멈 인텐시티를 준 거죠. 빛의 합은 빛이 세 색깔이 합치면 흰색이죠. 그 다음에 원래 이미지 퀄리티가 꽤 좋았는데 이거 그대로 넣으면 좀 오래 걸리니까 그냥 네, 레졸루션을 낮춰버렸고 그래도 체인지 정도는 디텍트 된다는 얘기예요. 레졸루션을 낮춰버리고 그 다음에 피처들 중에 컬러 피처만 썼습니다. 그리 한 다음에 이제 얘를 뭘로 프로세싱 하냐면 딥뉴럴 네트워크를 하는 게 아니라 클래시컬한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만들었네요. 보면은 50개의 디시전 트리로 만들어진 랜덤 포레스트 클래시파이어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이너리 디시전을 내리는 거죠. true or false, 새로운 게 있냐 없냐. 근데 뭐 여러 가지 옵션을 시도해 봤겠죠. 근데 랜덤 포레스트가 더 잘 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서포트 벡터 머신도 시도해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랜덤 포레스트가 더 잘 되더라. 어쨌든 중요한 건 딥러닝이 아니면 괜찮은 겁니다. 파워 소모가 적게 들 테니까. 그래서 머저리티 보트를 통해서 true or false를 이제 리턴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머리를 쓴 부분은 흰색 칠을 했다. 그리고 이미지를 낮췄다. 레졸루션을 낮추고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땜빵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알고리즘이 되었고 그래서 성능을 보니까 잘 됐겠죠, 당연히. 자, 이게 성능 그래프입니다. 보시면은 지금 이 사람들은 딥뉴럴 네트워크를 새로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어필해야 되냐면 어떤 딥뉴럴 네트워크를 내 디텍터에다 갖다 끼더라도 우리의 트래커, 말린 디시전 메이커 이런 거를 갖다 붙이면 성능이 무조건 좋아진다라고 어필해야 됩니다. 딥뉴럴 네트워크와 오르토고널하다라고 어필해야 돼요. 나는 어떤 딥뉴럴 네트워크를 갖다 끼든 시너지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게 이 논문의 주장이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 딥뉴럴 네트워크에서 실험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보시면은 뭐 모바일 랩 퀀타이제이션한 버전하고도 말린을 껴봤고 모바일 랩 뭐 GPU에서 돌린 버전 또 모바일 랩 그냥 이건 CPU에서 돌렸나 보네. 잘 모르겠는데. 그다음에 뭐 모바일 랩 GPU에서 돌렸는데 말린을 안 썼어요. 그럼 베이스라인. 그냥 DNN만 디립다 돌린 겁니다. DNN만 디립다 돌린 거. 그 다음에 퀀타이제이션 버전, 그냥 모바일 랩 버전, 그다음 욜로도 말린을 안 썼을 때. 썼을 때는 욜로가 없어요. 그냥 타이니 욜로만 가지고 비교를 했네요. 그래서 타이니 욜로의 경우에 말린을 썼을 때, 안 썼을 때 이런 거를 다 비교를 한 다음에 왼쪽 그래프는 IOU니까 정확도죠. IOU. 그 다음에 오른쪽은 파워 소모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전체적인 케이스들을 다 에버리지를 냈을 때 말리는 IOU를 한 8.3%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액큐레시를 좀 잃어버립니다. 안타깝게도. 왜냐하면 DNN의 실행이 좀 덜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안타깝지만 45.1%의 파워를 세이빙하기 때문에 수지 타산이 맞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여기 어느 정도를 비교를 해볼까요? 타이니 욜로를 썼을 때 이 정도인데 말린을 쓰면은 여기까지 거의 반 토막 나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이 감소하네요. 파워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관찰은 자 이게 지금 영상에 대한 디텍션 퍼포먼스지 이미지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시간성이 상당히 중요해서 자 욜로의 퍼포먼스가 타이니 욜로보다 안 좋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해당 이미지에 대해서는 좋겠지만 얘가 느려요. CPU에서 돌아갈 때 4.5초가 걸린 겁니다. 그럼 4.5초 후에 오브젝트에 대해서 어떻게 박스가 정확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타이니 욜로가 욜로보다 성능이 좋습니다. 실제 영상 액큐러시는. 그래서 욜로에는 적용도 안 한 것 같아요. 왠지.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욜로의 정확도가 이 바가 엄청 길잖아요. 베리언스가 엄청 크잖아요. 그리고 베이스라인 타이니 욜로는 여기에 있죠. 여기서 보시면 맥시멈 퍼포먼스는 욜로가 더 좋아요. 이게 말이 되는 게 만약에 이미지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안 움직이면 그때는 액큐러시가 엄청 좋을 것 같아요. 타이니 욜로보다 욜로가 좋겠죠. 근데 이미지가 움직이기 때문에 베리언스가 너무 심해서 에버리지 퍼포먼스는 타이니 욜로가 더 좋은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주장하고 싶은 건, 자, 지금 여기서 보면은 결국 타이니 욜로가 제일 좋아서 여기서 비교하는 게 진짜 의미가 있다. 근데 여기 타이니 욜로 쪽에서 말린을 썼냐 안 썼냐를 비교해 보면 IOU가 거의 피장파장이다. 그러니까 말린이 사실상 액큐러시 로스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거죠. 다른 더 안 좋은 네트워크에서 비교하는 건 별로 쓸모가 없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소모 측면에서 뭐가 얼마나 소모했느냐 여러 가지 모듈이 있잖아요. 지금 카메라도 있고 뭐 기본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스크린 디스플레이도 있고 오브젝트 트래커, 체인지 디텍터, 실제 DNN 소모하는 부분 다 파워를 쪼개서 봤더니 오브젝트 트래커랑 체인지 디텍터 진짜 파워 소모가 거의 없더라. 체인지 디텍터 0.1, 머신러닝 돌리는 거 되게 가볍다는 뜻이죠. 오브젝트 트래커 옵티컬 플로우를 쓰지만 0.2에서 0.3. 근데 저는 이거 되게 파워 소모 있다고 봤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걸 쓸 걸라고 추회를 했죠. 어쨌든 논문은 출판됐으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별로 소모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기본적으로 카메라 켜는 것만 해도 파워 소모가 이만큼이에요. 파워 소모가 카메라가 이만큼이고 OS랑 스크린 돌리는 게 이만큼이니까 사실은 딱히 스마트한 걸 안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파워 소모가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추가로 사용하는 앱이 파워 소모가 거의 없다. 근데 그 와중에 DNN이 최대한 안 쓰고자 했지만 그 와중에도 실행되는 DNN이 대부분의 파워를 소모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다 실행된 DNN이 에너지를 다 먹어버리고 1.7에서 1.9. 자, 이런 마당에 100% DNN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그냥 에너지 바가 치솟아요. 천장으로 치솟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신 거죠. 나는 예전에 베이스라인이 100% 오프로딩을 하는 거를 가지고 에너지를 비교했었는데 마블 논문할 때
DNN을 로컬하게 실행하면 그거랑 오더가 다르게 파워 소모를 하는구나. 그래서 마블도 꽤 괜찮은 라이트웨이트 스킴이었구나라고 이때 확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의 단점은 뭐냐면 2019년에 논문이 출판됐다는 얘기는 연구는 이미 한참 이전에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얘기고, 네, 고로 GPU를 안 쓰고 CPU로 주로 지금 연구를 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GPU를 쓰게 되는 순간 갑자기 게임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파워 소모도 그렇고 레이턴시도 그렇고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서 지금은 no more true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욜로가 타이니 욜로보다 안 좋다?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모바일 GPU를 돌리면 얘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말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2020년 논문으로 가서, 네, 이것도 이영기 교수님 연구실에서 한 건데 이거는 이주원이라고 학생한테 슬라이드를 직접 받았어요. 그래서 네, 여기다가 acknowledgement를 달겠습니다. Thank you. 그리고 이때는 이제 조금 더 진보해서 DNN 하나? 너무 시시하다. 2020년인데, 그죠? GPU, 모바일 GPU도 다 쓰는 게 커먼한 상황에서 DNN 여러 개를 모바일 디바이스에서 동시에 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점점 애플리케이션을 더 챌린징한 걸 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 사람들이 물어보겠죠. 스마트폰인데 무슨 엣지에서 무슨 DNN을 여러 개 돌려 그걸 증명해봐. 언제 그렇게 하는데? 라고 물어보면 이제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야 돼요. 만들어 갖고 이렇게 제시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가정해 보죠. 얘가 지금 AR 글라스를 쓰고 있네요. 홀로렌즈 같은 거. 그 다음에 쇼핑을 하는 거예요. 가상 쇼핑을 합니다. 그럼 이제 내 방인데 내가 사고자 하는 쇼파를 어디다가 위치를 시키고 싶어요. 그리고 막 움직이겠죠. 쇼파를 여기저기. 그럼 이때 들어가는 게 바로 뭡니까? 내 손을 트래킹해야 돼. 내 손. 그래서 내가 손을 움직이면 뭐 얘가 다른 데로 움직이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막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럼 뭘 하냐면 일단 DNN이 뭐에 대해서 돌아가냐면 오브젝트 디텍션이 돌아가야 돼요. 왜냐면 여기서 소파가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디텍션만 하는 게 아니라 세그멘테이션이 돼야 돼요. 세그멘테이션은 이렇게 가장자리를 다 쳐주는 게 세그멘테이션이거든요. 사각형 박스가 아니고 이렇게 정확하게 가장자리를 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디텍션이랑 세그멘테이션이 기본적으로 모든 화면에 대해서 돌아가야 되고, 그 다음에 AR 글라스가 여기를 핸드를 보고 있죠. 핸드 제스처 트래킹이 돌아가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가 돌아가는데 핸드 트래킹 결과로 소파를 여기서 여기로 옮기겠다. 그러면 백그라운드의 새로운 장소에다가 이미지를 바꿔서 트랜스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월크로드가 3개가 동시에 돌아가네요. 뭔가 애플리케이션은 심플해 보였지만. 그 다음에 뭡니까? 실제 움직인 그 버추얼 카우치를 계속 이미지에다 띄워줘야죠. 오버레이를 해서 띄워줘야죠. 그럼 이제 렌더링 오버헤드가 당연히 들어가게 되는 거고. 이게 사실 우리가 AR 애플리케이션 맨날 공룡 만들어서 옮기고 하는 게 다 이런 거랑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는 AR 글라스가 있다. 그래서 뭐냐면 여러 개의 DNN, 여기선 3개의 DNN이 동시에 돌아가면서 뭐랑 같이 돌아가냐? 렌더링 태스크랑 동시에. 그럼 모바일 GPU가 지금 3개의 DNN과 렌더링, 총 4개의 태스크를 동시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네요. 자, 에너지 소모는 둘째 치고 이게 실시간으로 제대로 되냐가 챌린지입니다. 일단 이게 실시간으로 되냐. 그리고 다른 애플리케이션 하나만 되면 너무 스페시픽하다라고 리뷰어들이 뭐라고 하겠죠. 그러면 보통 3개, 한 3개 정도 하면 리뷰어들이 안정적인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글아이에서 했던 거 재탕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얘가 이제 AR 글래스를 쓰고 범인이 누군지 디텍트하고 싶다, 경찰이. 혹은 자, 미래의 워크 환경. 자, 이제
홀로렌즈로 딱 논문을 띄우는 겁니다. 논문을 띄워서 논문을 읽고 여기서 내가 사실은 실제 종이에다 쓰고 있는데 그게 여기 논문에다가 다 표시가 되고 그럼 여러 가지가 동시에 다 이루어지겠죠. 버추얼 환경 이미지 트랜스퍼 당연히 이루어지고 아까 그 쇼핑하는 거랑 거의 비슷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엄청나게 많네요. 그죠? 여기서는 페이스 디텍션과 레코니션 그다음에 여기서는 뭐 텍스트 디텍션, 핸드 트래킹 등등등 네, 이런 것들이 동시에 돌아간다가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왜 엣지에서 돌아가야 되냐라고 또 따지시면 실시간이니까 네, 리얼타임 서비스니까 클라우드 갔다 오면 네, 어느 세월에 갔다 오겠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물음이 있을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엣지를 서포트하기 위해서 수많은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나왔는데 이 GPU 어떻게 잘 쓸지에 대한 얘기, 멀티 DNN 잘 돌릴지에 대한 얘기가 없단 말이냐? 라고 물어보면 없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여기에 뭐 대표적으로 TensorFlow Lite 되게 유명하고 네, ONNX 이런 거 파이톨치랑 텐서플로우 사이에 막 컨버전 해주고 이런 툴들도 있고 여러 가지들이 개발되는데 요즘엔 파이톨치 모바일도 나오고 근데 다 싱글 DNN 실행하는데 최적화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안 까봐서 몰라요. 근데 네, 싱글 DNN의 익스케이션에 최적화돼 있다. 그리고 렌더링과 함께 동작하는 것에 대한 고려가 없었다라고 합니다. DNN 자체 실행에만 혈안이 돼 있지 렌더링은 DNN은 아니잖아요. 렌더링과 함께 동작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실제 안 돼 있는 거를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LG는 스마트폰을 접었죠. 근데 어쨌든 LG V50를 가지고 자 이제 실험을 했습니다. 나름 GPU가 있어요. GPU가 있어요. 그런데 보면은 자 지금 DNN 네트워크 4개를 돌린 건데 일단 각각 하나씩 돌려봤어요. 각각 하나씩 돌렸더니 되게 빨리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내가 퍼펙트하게 코디네이션 할 수 있다 치면 이거의 단순 합이 될 거잖아요. 단순 합을 하면 해봐야 한 500ms 그러니까 EFPS로 이 4개의 네트워크를 다 돌릴 수 있어야 이상적인데 실제로 그냥 모바일 GPU에서 이제 DNN 개수를 하나씩 늘려가면서 실험을 해봤더니만 네. 원래 500ms 안에 돼야 되는 게 지금 얼마나 걸린 겁니까? 지금 이미지 스타일 트랜스퍼 네트워크 하나만 해도 거의 1.8초가 걸리는 상황이 벌어졌네요. 거기다가 얘네들 다 합치면 네, 뭐 2, 3초 거뜬히 넘어갈 것 같네요. 그러면은 원래 이상적으로는 500ms 안에 막 끝나야 되는 게 한 6배 이상해진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DNN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모바일 GPU를 사용하는 방법론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예측할 수 있겠죠. 그래서 멀티태스킹이라고 해서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CPU 스케줄링 뭐 이런 거 하거든요. 태스크 스케줄링. 근데 이게 서버 컴퓨터나 데스크탑 컴퓨터에서는 오래오래 전에 다 이미 개발된 이슈인데 surprisingly 모바일 GPU에선 안 돼 있었구나라는 걸 이분들이 발견을 한 거죠. 엄청 노블한 걸 했다기보다 현 상황을 정확하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원래 쓰이던 기법들을 잘 이제 넣어주면은 성능이 확 올라가겠죠. 근데 시스템 사이드에선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개발할 때 모든 걸 다 개발해서 옵티마이즈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빈 공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빈 공간들을 하나 채울 때마다 성능이 막 10배씩 뜁니다, 보통.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발견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실제로 시스템을 돌려보면서. 자, 그래서 GPU 컨텐션이 문제였다. DNN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컨텐션. 그 다음에 이제 또 실험을 했네요. 자, 이거는 보면은 이거는 자 DNN을 돌림에 따라서 이제 렌더링과의 그 상호작용을 본 건데요. 렌더링을 원래 그냥 카메라만 갖고 하면 30fps로 계속 실시간 렌더링이 되는데 DNN을 실행하는 걸 늘리면 늘릴수록 뭡니까? 지금 렌더링 스피드가 확 줄어들었네요. 그러면은 DNN 돌리는 걸 둘째치고 실행된 DNN 결과를 띄우는 것이 일단 느려지면 그게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이 결과를 또 한 번 더 추가를 하는데 이렇게만 보여주는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타임 시리즈로도 분석을 해줬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DNN을 돌리지 않으면 거의 일정한 속도가 보장이 되네요. 일정한 속도가. 근데 DNN 개수가 늘어나니까 뭡니까? 엄청 출렁거리네요. 그래서 왼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건 속도가 느려진다. 오른쪽으로 해서 볼 수 있는 건 속도가 unpredictable하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동시에 보여준 겁니다. 베리언스와 앱솔루트 퍼포먼스 두 개를 다 보여준 거죠. 그래서 어쨌든 렌더링과 DNN이 또 GPU에서 컨텐션을 해서 속도가 느려진다. DNN들 간에도 경쟁, 렌더링과 DNN 간에도 경쟁.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느냐를 이제 다이빙 인투 한 겁니다. 어떤 일이 GPU에서 일어났냐. 지금 DNN이 3개가 있다고 칩시다. CPU는 멀티코어인데 GPU는 하나예요. 이런 상황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DNN 처음에 딱 인퍼런스 돌리면 CPU에서 먼저 돌겠죠. 그러다가 이제 GPU로 실행하는 부분이 GPU로 넘어갈 텐데 자, 한번 상황을 생각해 봅시다. 일단 기본적으로 GPU 스케줄러가 first in, first out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분들이. 그냥 선착순으로 주더라. 선착순으로 주더라.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지금 같은 경우에 CPU2에서 먼저 가장 DNN2가 끝났네요. 그래서 GPU에 해당하는 부분을 여기다 올렸어요. 뭐 여기까지 문제 없는데 그럼 이제 CPU1과 CPU3에서 끝난 다음에 가려고 보니까 GPU가 꽉 차 있네.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일단 기다려요. 기다리죠. 기다리다가 DNN2가 끝나면 이제 DNN2가 끝나서 CPU로 돌아오고 그 다음에 뭐죠? 두 번째로 들어왔던 친구가 얘였죠. DNN1이 여기서 끝났으니까. 그래서 DNN1이 여기서 이제 실행이 됩니다. GPU에서. 그러다가 자 이게 함정인데 DNN이 인퍼런스 하는 과정 가운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GPU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중간중간에 GPU에서 실행되는 부분이 있고 다시 CPU로 튀어나와서 CPU 파트 실행하고 다시 GPU 내려오고 다시 CPU 실행하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실행이 끝날 때까지 계속 GPU를 잡고 있지 않고 중간에 다시 CPU로 튀어나갑니다. 잠시 다른 동작을 하러 CPU로 튀어나갑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세 번째 대기하고 있던 DNN3가 여기를 점유하고 있게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그럼 이제 DNN1이 나 이제 CPU 끝났어 하고 다시 GPU로 돌아오려고 보니까 갑자기 자리가 찼네. 그래서 기다려야 돼. DNN3가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비로소 DNN1이 여기서 실행을 한 다음에 끝나게 되는데 자 그럼 DNN1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시작했어요. 여기서 시작했는데 심지어 GPU도 처음에 먼저 먹었어요. 근데 끝나는 건 제일 늦게 끝났어요. 뭐 때문에 그렇죠? CPU에 갔다 오는 바람에 GPU를 점유를 못하고 말았어. 그래서 단순한 first in, first out으로 하면은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DNN 간의 컴피티션이 일단 문제고 또 하나 문제는 CPU fallback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DNN은 계속 뭔가 프라이어티가 낮아진다.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가 일렬로 어딘가에서 놀이동산에서 줄 서고 있는데 갑자기 화장실 갔다 오면 화장실 갔다 온 사이에 다른 사람들 다 줄 서 있고 다시 맨 뒤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뭐 이런 현상이 여기에서 계속 벌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질문. 리뷰어들이 되게 리저너블한 질문을 할 거예요. 모바일 GPU에서는 이렇다 치자. 아니, 그럼 데스크탑 GPU에서 쓰던 거 그대로 쓰면 되지 않냐? 뭐 이게 뭐 대단한 일이냐?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쓰면 되지. 가 이제 그 다음 질문이겠죠. 그러면 자 데스크탑 GPU라 하면 자 이렇게 멋있게 블럭들이 패러렐라이즈가 돼서 GPU가 하나가 아니라 이제 여러 개의 느낌이 되는 거죠. 그러면 CPU 1, 2, 3에 해당하는 걸 다 GPU 1, 2, 3에다가 동시에 넣어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심플하게 모바일 GPU가 구려서 아키텍처적으로 이게 서포트가 안 된다고 합니다.
물론 미래에는 될 수가 있죠. 근데 이 논문을 내던 시기에는 아쉽게도 이런 서포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GPU, 이거는 나가리가 나는 거고. 자, 그럼 GPU가 여러 개의 코어가 아니라 하나의 코어여도 운영체제에서 예전 대대로 내려오던 프리엠티브 스케줄링이라는 게 있어요. 프리엠티브는 뭐냐면 프라이어리티 태스크마다 프라이어리티가 있어서 우선순위가 높은 놈이 들어오면 우선순위가 낮은 놈이 점유하고 있다가도 맨날 뺏기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동생이랑 같이 컴퓨터 하나를 공유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제가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항상 학교에서 갔다 오면 동생이 게임을 하고 있다가 바로 튕겨져 나가고 제가 컴퓨터를 잡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뭐 동생이 언제 뭘 하고 있는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왔다 그러면 그냥 컴퓨터 내게 되는 겁니다. 그죠? 제 동생이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지금 게임 기획자가 돼 있습니다. 로스트아크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게임 기획자가 돼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 프리엠션이 컴퓨터에서 있어요. 프라이어티가 높은 놈이 계속 잡아가는 겁니다. 계속 잡아가는 겁니다. 근데 프리엠티브를 할 때 이게 공짜가 아니에요. 프리엠티브가 공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DNN2가 잡고 있는데 제가 예를 들면 동생을 쫓아내야 돼요. 동생을 쫓아내면 동생이 일단 방 밖으로 나가고 제가 방 안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프로그램을 키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렇게 스위치하는 시간이 걸리는데 GPU에서도 메모리에 원래 원래 실행되던 태스크에서 진짜 필요한 정보만 남기고 다 날리고 필요한 정보는 메모리에다 저장한 뒤에 그 다음에 DNN 1에 해당하는 것을 GPU의 메모리에다 갖다 넣는 과정이 데스크탑 GPU에서는 무지하게 빠른데 모바일 GPU에서는 2-3ms 걸린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게 빨라 보일 수 있지만 이게 여러 번 들어가면 실시간성을 해치게 돼요. 계속 여러 번 막 스위치가 일어나게 되면. 그래서 좀 곤란하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메모리 밴드위스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하임달인지 헤임달인지 제가 발음 검토를 안 해봤는데 뜻도 까먹었네요. 한번 검색해 보세요. 뭔가 좋은 뜻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래서 모바일 GPU 코디네이션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어그멘티드 리얼리티를 위해서. 그래서 수도 프리엠션이라는 걸 적용을 해서 프리엠션을 하긴 하는데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라 기회를 노려서 적절한 때에 프리엠션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언제 컨텍스트 스위치를 하냐, 언제 있던 놈을 쫓아낼 거냐. 예전 같은 경우에는 앱 컨텍스트가 언제라도 제 동생이 롤을 하고 있는데 막 당장 이겨가고 있어요. 한 2분만 더 하면 이길 것 같아. 근데 제가 바로 쫓아내는 거예요. 야, 네가 이기던 말던 뭔 상관이야. 그래서 바로 쫓아내면 이제 컨벤셔널 프리엠션이 되는 거고 수도 프리엠션은 컨텍스트 하나가 끝날 때까지 그래 내가 2분은 기다려 줄 테니까 이번 판 끝나면 내가 가는 거다. 이렇게 좀 기다려주는 게 수도 프리엠션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수도 프리엠션을 택했다. 그래서 컨벤셔널 프리엠션은 막 실행하던 도중에 뺏기기 때문에 메모리 코스트가 되게 큰데요. 수도 프리엠션은 왜 어디셔널 코스트가 안 드냐면 원래 하던 일이 어느 정도 끝나면 프리엠션을 하지 않더라도 기본적으로 어떤 뭘 체크 포인팅을 한다든지 원래 오퍼레이팅 시스템에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 일할 때 내가 프리엠션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원래 하던 일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내가 여기서 프리엠션을 한다고 추가 코스트를 발생시키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태스크를 나눠야 할 겁니다. 뭐 태스크를 정의를 해야죠. DNN1이 통으로 태스크냐? 아닙니다. 아닙니다. 자, 일단 렌더링에 대해서 먼저 봤습니다. DNN 전에 렌더링을 봤더니만 렌더링은 뭐 여러 개의 태스크가 있긴 한데 이걸 다 합쳐서 통으로 돌려봐야 15ms 안쪽으로 들어와서 렌더링 태스크는 뭐 더 안쪽에도 상관없겠다. 지금 이렇게 고퀄리티 이미지인데도 불구하고 15ms여서 그래서 렌더링은 통으로 태스크 하나로 쳤습니다. 여기서는. 근데 이제 DNN을 보니까 막 이것저것 다 실험을 해보니 DNN은 뭐 15ms는커녕
네, 훨씬 많이 걸리죠. 그래서 얘네들은 싱글 태스크로 치부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 그래서 DNN은 좀 여러 개로 쪼개야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DNN을 어떻게 쪼갤지 얘기를 해봐야겠죠. 예. 그래서 DNN이 지금 보시면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걸 뭐 레이어별로 쪼갤 수도 있겠죠. 레이어별로 쪼개면 뭐 태스크가 엄청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텐서플로우 쳤을 때 오퍼레이터별로 태스크를 쪼개면 어떨까라는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레이어별로 뭐 쪼개게 되면 이 레이어들은 해봐야 네, 지금 90%가 5ms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싱글 레이어는 아무리 복잡해도 5ms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얘네들은 뭐 태스크로 구분하면 금세 끝나겠네 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그 와중에 몇 개, 얼마 안 되는 건 이제 최장 30ms까지도 올라가네요. 포스넷의 경우에. 네. 어쨌든 이렇게 레이어로 쪼개가지고 다 한번 레이턴시를 매저하고 태스크로 어떻게 쪼갤지 좀 고민을 해보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들어가서 자 이제 DNN을 분석을 해야 될 텐데 DNN을 분석하는 과정이랑 그다음에 GPU 코디네이터 두 개로 나눴어요. 근데 각각은 이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할 테고, 그래서 DNN 애널라이저라 하면 이렇게 DNN을 몇 개로 쪼갤지를 이제 분석한다는 겁니다. 레이어별로 다 쪼갤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통으로 하나도 안 쪼갤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4개로 쪼갰잖아요. 그럼 이 기준을 어떻게 세팅할 거냐에 대한 파트가 애널라이저 파트고, 그 다음에 이렇게 DNN이 몇 개로 쪼개져 있다. 그럼 지금 DNN1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DNN2도 5개로 쪼개졌다고 가정했을 때 이 태스크들을 언제 어떻게 렌더링하고 섞어가지고 스케줄링 할 거냐가 이제 그 다음 퀘스천이겠죠. 그래서 애널라이징 파트, GPU 코디네이터 파트 두 개로 나눠집니다. 애널라이저 파트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그럼 언제 DNN을 쪼갤 거냐? 일단 실시간으로 막 인퍼런스를 하는 도중에 쪼갤 거냐, 아니면은 그냥 오프라인으로 일단 모델을 디플로이 할 때 미리 쪼개 갖고 줄 거냐라고 이제 디시전을 내려본다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쪼개는 게 좋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GPU는 프리엠션을 서포트하지 않고. How to divide DNN. 그럼 DNN을 얼마나 쪼갤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기 위해서 하나도 안 쪼갤 때가 풀입니다. 풀. 그다음에 10개로 쪼갤 때 뭐 5개로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레이어 10개로 쪼갤 때, 레이어 5개별로 하나씩 쪼갤 때, 레이어 3개를 하나씩 쪼갤 때, 레이어 하나마다 다 쪼갤 때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점점 태스크 사이즈가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갈수록. 그런데 태스크 사이즈가 키우면 키울수록 중간에 CPU로 빠져나오거나 하는 벌든이 커지겠죠. 그래서 보시면 뭐 당연히 예측하시겠지만 통으로 돌리는 게 제일 빠르긴 빨라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레이어를 잘게 쪼개면 쪼갤수록 오버헤드가 있습니다. 조금씩 성능이 느려져요. 그래서 기본적인 마인드셋은 최대한 태스크 하나를 크게 가져가고 싶다가 기본적인 마인드셋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얼마나 길게 가져갈 거냐는 분명히 제한 조건이 있어야 되는데, 제한 조건이 뭐냐면 자, 렌더링이 잘 돼야 된다. 렌더링이 잘 돼야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 렌더링이 인터벌이 있어요. 예를 들면 30fps를 보장하고 싶다. 그럼 그때그때마다 얼마마다 실행돼야 되는 주기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 주기마다 렌더링을 박아놓고 얘가 프라이어티 1순위입니다. 얘는 그 누구도 이길 수 없어요. 그럼 DNN이 언제 실행돼야 되냐면 렌더링이 시행되지 않는 이 흰색 구간에 기회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기회적으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렌더링 주기가 F분의 1ms면 이 F분의 1ms에서 실제 렌더링이 일어나는 시간이 TR. 그럼 이 흰색 타임이 TD거든요. 그럼 태스크 하나가 TD보다 크면 큰일 나겠죠. TD보다 크면 렌더링에 밀려서 중간에 튀어나올 것 같으니까 TD보다 작도록 태스크를 나눠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TD가 그런 의미입니다. 자, TD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태스크를 이런 식으로 나누면 이제 뭐 여기는 좀 덜 걸리겠죠. 인풋 사이즈가 작아져서. 이 왼쪽은 좀 더 오래 걸릴 거고 그런 걸 감안해서 잘 쪼개보자라는 거죠. 오프라인으로 모델 만들고 디플로이 하기 전에 이렇게 잘라서 주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태스크가 쪼개졌다. 그럼 GPU 코디네이터에 그 태스크들을 다 언제 어떻게 넣을 거냐라는 스트레치를 정해야죠. 그래서 일단 렌더링이 첫 번째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DNN을 군데군데 박아 넣어야 하는데 priority based scheduling 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DNN 1과 2와 3에 대해서 뭐가 우선순위냐라는 걸 따져서 이제 우선순위인 사람이 먼저 들어가는 건데 실행되는 도중에 치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렌더링 이벤트 사이에서 이만큼 쓰겠다 하면 이만큼 시간 동안은 아무도 못 치고 들어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게 수도 프리엠션입니다. 그 다음 슬롯에서 여기서 누굴 쓸 거냐 그때는 프리엠션이 됩니다. 다른 놈으로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중간에는 못 바꿉니다. 자, 그러면 이제 DNN의 프라이어리티를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정량화를 해야 될 텐데요. 그 정량화를 하는 거를 이분들이 제안을 했죠. 유틸리티 펑션이라는 걸 제안을 했는데 뭐 대단한 건 아니고 레이턴시 기반한 펑션 하나, 레이턴시를 이분들이 정의하기를 바로 전 인퍼런스, 바로 전번에 했던 인퍼런스 대비 시간이 얼마나 흘렀느냐. 시간이 많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점 급박해지겠죠. 안 좋아지겠죠, 유틸리티가. 아웃데이티드된 인퍼런스를 쓰는 거니까. 두 번째는 별로 시간이 지났건 안 지났건 상관없이 씬 자체가 많이 변했다. 바로 전 인퍼런스 했을 때보다 씬이 많이 변했다. 그럼 똑같이 시간이 별로 안 지났어도 씬이 많이 변하면 급박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섞어서 하이브리드로 유틸리티 펑션을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이 유틸리티를 가지고 코디네이션을 어떻게 할 거냐? 두 가지를 택했어요. 하나는 맥스민 유틸리티라고 해서 가장 낮은 그러니까 태스크 3개 중 그 DNN 3개 중에서 유틸리티가 각각마다 있을 텐데 실시간으로 유틸리티가 업데이트 될 텐데 그 중에 유틸리티가 가장 낮은 놈이 최고 크게 그러니까 가장 빈곤한 사람을 제일 우선시해서 먹여주는 어프로치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유틸리티 펑션이 거의 3개가 비슷하게 유지가 되겠죠, 최대한. 그래서 fairness 어프로치입니다. 맥스민 유틸리티라고 하면. 여기서 보면 자, UD의 민을 이제 최고로 올려주는 겁니다. 민 값을. DI마다 유틸리티 펑션이 다른데 민 값을 최대화 시켜준다. 근데 맥스 토탈 유틸리티는 전체 유틸리티가 최대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DNN에 각각 유틸리티를 다 더해서 그 더한 거를 최고 이제 맥스로 만들어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해타산을 고려할 거냐, 아니면 빈곤한 사람을 먹여줄 거냐, 성장이냐, 복지냐, 뭐 이런 어프로치죠. 그렇게 한 다음에 뭐 이런 이밸류에이션 셋업을 했습니다. LG를 가지고 실험을 하셨고, 이런 이머시브 온라인 쇼핑 시나리오를 보니까 지금 리퀘어먼트가 렌더링은 30fps가 돼야 되고 스타일 트랜스퍼도 이제 거의 렌더링이랑 비슷한 거죠. 0.1세컨드 100ms 안쪽으로 들어와야 이제 실시간성을 보장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고 그다음 나머지는 실시간까지는 아니어도 돼요. 1초에 한 번, 뭐 1초에 2번 이 정도를 하면 되는데 그래서 뭐 시간을 최소화시키는 게 목표가 아니라 그냥 이 안쪽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어쨌든 퍼포먼스를 봤더니 자 베이스라인은 아무것도 안 했을 때 프레임 레이시 아주 안 좋죠. 그 다음에 수도 프레임션을 하는데 수도 프레임션을 똑같이 했는데 프라이어리티를 고려 안 한 거예요. 그냥 랜덤. 말을 어그네스틱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프라이어리티 고려 안 하고 아무렇게나 그냥 한 겁니다. 수도 프레임션 했지만 랜덤. 그 다음에 헤임달을 썼을 때 보니까 헤임달을 썼을 때 30fps가 그냥 이제 보장이 되죠. 렌더링 프레임 레이시.
그리고 DNN inference latency, 4개의 DNN이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데 보시면은 자 베이스라인은 자 스타일 트랜스퍼가 이렇게 오래 걸리네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스타일 트랜스퍼 네트워크가 CPU 폴백이 많대요. CPU로 돌아가는 기작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래 걸리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컨텐션이 일어나면 계속 뒤로 밀려가지고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마를 어그니스틱도 전체적으로 줄긴 줄었는데 어쨌든 뭐 효과가 좀 미미하다. 헤임달은 프라이어티를 다 고려해가지고 지금 한 거예요. 보시면은 이 DNN 이 세 개는 그 뭐지? 리퀄먼트가 1fps, 2fps 그거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빨리 돌아갈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오래 걸려서 안 좋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전히 1초 안쪽으로 들어왔잖아요. 1fps는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4개가 다 해피해진 거예요. 스타일 트랜스퍼가 0.1세컨드 이내에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1fps, 2fps 다 달성이 돼서 모두 해피해졌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월스트 케이스 인퍼런스 레이턴시는 15배가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 모바일 GPU가 어떤 식으로 스케줄링 되는지 예시를 들어줬는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렌더링 쪽은 뭐 검은색 보이지도 않고 중간에 이렇게 검은색들 계속 중간에 이렇게 표시되는 거 볼 수 있죠. 계속 그러니까 렌더링은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치고 들어오는데 중간에 이제 유틸리티가 이제 파란색의 경우 포스넷인데 포스넷이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네요. 보니까 포스넷이 가장 급격하게 떨어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욜로랑 딥랩3 잠깐만요. 포스넷이 왜 이렇게 급격히 떨어지냐. 포스넷은 지금 타겟이 EFPS이기 때문에 얘는 되게 급해요. 빨리 돼야 되는 애라서 포스넷이 다른 2개에 비해서는 유틸리티가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포스넷이 빨리 떨어지고 대신 뭐 욜로 V2, 딥랩 버전 3 이거는 다 디텍션 뭐 그런 것들을 위한 건데 유틸리티가 적게 떨어져요. 자, 그럼 이 상황에서 맥스민이 동작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지금 당장 이 상황에서는 파란색이 제일 작으니까 얘를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파란색을 투자했어요. GPU에다. GPU에다 투자를 하다가 여기까지 계속 실행이 되다 보니까 드디어 인퍼런스가 새로 여기서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럼 쫙 위로 올라가죠. 이제 인퍼런스가 새로 됐으니까. 이러는 순간 유틸리티가 맥스가 돼서 이 상황에서는 제일 안 좋은 놈이 빨간색이네요. 그래서 빨간색이 GPU를 먹었습니다. GPU를 이렇게 3번을 먹다 보니까 이 시점에서 인퍼런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위로 치고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는 제일 안 좋은 놈이 초록색이네요. 초록색이 쭉 GPU를 먹고 있다가 인퍼런스가 됐고 그래서 위로 올라갔고 그리고 이 상황에선 애매하지만 빨간색이 미니어서 잠깐 실행되고 있는 와중에 파란색이 확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제 파란색이 또 여기를 먹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은 놈들 위주로 먹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최대한 페어하게 돼요. 페어하게 됩니다. 근데 페어하지 않은 케이스는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경우죠. 그러니까 페어하게 만들려면 아까 그 전체 유틸리티를 최고로 올리고 싶으면 뭘 해야 되냐면요. 유틸리티가 빨리 떨어지는 놈만 계속 신경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얘를 최대한 안 떨어지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거의 파란색이 전체를 점유하고 있어요. 얘가 제일 민감한 놈이니까 얘만 계속 주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은 오랫동안 안 써도 비록 얘가 여기서 미니긴 하지만 별로 안 떨어지잖아요. 그럼 그냥 가만 냅두는 거죠. 그래서 파란색이 여기서 조금만 기울기가 감소해도 파란색한테 주면서 엄청 열심히 하다가 여기서 다시 위로 튀어나오면 잠시 다른 친구들을 이제 섬겨주다가 다시 여기서 감소한다 싶으니까 바로 또 파란색에다 열심히 투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페어하다기보다는 이제 전체 유틸리티를 맥스하는 어프로치가 되겠습니다. 네. 3D는 못하겠네. 이게 시간이 진짜 오래 걸리네요. 생각보다. 자, 서머리를 하자면 헤임달을 서머리를 해보겠습니다. 모바일 GPU 코디네이션을 하는 거고 수도 프리엠션 썼습니다. 수도 프리엠션. 네.
적어도 수행되고 있는 태스크는 적어도 끝나야 그 다음에 치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프레임 레이트를 12에서 30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레이턴시를 worst case에 15 감소시켰습니다. 그리고 뭐 프레임워크에 상관없이 제너럴라이저블 하다. 왜냐하면 그냥 스케줄링 메커니즘 자체니까 뭐 특정 플랫폼에 귀속되진 않았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분 질문 언제든지 해피하게 달라고 해서 여기다 그냥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랩업을 잠시 하면요. 지금 저는 엣지가 안 좋은 것만 실컷 얘기하는 것 같아서 엣지가 안 좋아가지고 그걸 어떻게 메이크업 할 거냐 막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엣지가 좋은 방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방면이 이제 새로운 애플리케이션을 창출하는 방면이고 센싱 시스템들이 여러 개가 새로 나올 수 있는 방면들이 사실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 자, 데이터 사이언스 관점에서 보자면 자, 우리가 AI라는 걸 고려할 때 요즘 트렌드 특히 대학원생들이라면 거의 100% DNN을 트레이닝하고 테스팅하는데 혈안이 돼 있다. 어디에서? 오픈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오픈 벤치마크 데이터셋. 이미지넷, 코코, 뭐 이런 데이터셋에서 모델 바꾸는데 이제 혈안이 돼 있고 그걸로 이제 논문 쓰는 게 거의 100%죠. 알고리즘 새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게 기본적인 학계에서의 현재 모습인데요. 이건 뭐냐면 데이터에 포커스를 맞춘다기보다 데이터는 변하지 않아요. 그대로 있는 데이터에서 내 코드를 바꿔가지고 성능을 올리는 거거든요. 모델 아키텍처를 바꾼다는 뜻이죠. 그래서 새로운 아키텍처가 나오면 논문이 되고 근데 프랙티컬하게는 모델이 바뀌냐 모델이 얼마나 노블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능이 나오면 되는 거예요. 성능이 나오면 되는 건데 모델이 안 바뀌어도 성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가 컴퓨터 사이언스랑 약간 다른 점은 이제 소프트웨어 자체보다 데이터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춘다는 거예요. 데이터 사이언스는. 데이터 사이언스 그 ML, DL로 갔을 때 디버깅 방법이 하나가 아닙니다. 옛날에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던 시대에는 룰 베이스드로 코딩을 짰어요. 그때는 디버깅이 뭐냐면 코드를 고치는 거예요. 왜냐하면 if 컨디션에서 뭐 x가 0보다 클 때 a라는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x가 0보다 작을 때 해야 됐었구나. 그럼 그 룰을 바꿔주는 게 이제 디버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코드를 바꾸면서 하는 게 되게 일상적이었는데 지금 딥러닝 시대에서는 우리의 모델이 잘 동작하지 않으면 에러 어널리시스를 잘 하고 그 다음에 디버깅 방법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코드를 바꾸는 거죠. 모델을 바꾸는 건데 자, 두 번째는 모델을 가만 놔두고 코드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은 채로 데이터를 바꾸는 겁니다. 트레이닝 데이터를 바꾸는 거죠. 그래서 에러 어널리시스가 이제 단순히 코드를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데이터가 트레이닝 할 때 미싱 됐느냐를 찾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래서 그 방면 미싱돼 있던 데이터를 트레이닝 데이터로 먹여주면 모델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게 데이터 기반한 디버깅입니다. 사실. 그래서 괜찮은 그 미싱 포인트 데이터를 모아야 된다는 거죠. 데이터 기반 디버깅이고 우리가 실제 벤치마크 데이터셋에서 너무 성능이 좋아요. 성능이 좋아서 막 숨각 희망을 가지고 이제 창업을 한 겁니다. 창업을 해서 실생활에 디플로이를 하는 순간 사실 그게 전체 웍의 반 정도 끝난 상태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오픈 벤치마크 데이터셋이 실제 유저의 데이터를 100% 반영을 못해요. 그래서 거기에서 아무리 성능이 잘 나와도 실제 디플로이 하면 두 가지 현상이 발생하는데 첫 번째 데이터 드래프트가 발생합니다. 라지 스케일로 유저 데이터를 모아서 그걸로 인퍼런스를 하는 순간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내가 생각했던 그전에도 빅데이터였죠. 이미 빅데이터에서 분석했음에도 불구하고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럼 성능이 안 좋아지게 되겠죠. 그럼 이게 모델을 바꿔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유저가 내가 몰랐던 이러한 현상을 보이는구나. 그럼 그 데이터를 새로 모아서 모델에다 넣어주면 됩니다. 그런 게 데이터 드리프트를 해결하는 방법이고 또 컨셉 드리프트라는 게 발생할 수 있는데 원래 내가 생각하기로는 이 인풋을 넣고 이런 형태의 아웃풋을 넣으면 프랙티컬하게 적용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X 대비 Y가 약간 바뀌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쓰다 보니까. 아, 이게 유저는 실제로 Y가 아니라 Y 다시를 원하는구나 라는 걸 피드백을 받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죠? 모델을 바꿉니까? 아니면 데이터 레이블링을 새로 해야죠. 그죠? 그게 디버깅인 거죠. 그래서 이제 데이터 기반한 디버깅이 계속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언제든지 데이터 게더링 스테이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모델 트레이닝 순간뿐만 아니라 디플로이 된 후에도 데이터 게더링 스테이지로 계속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엣지 디바이스를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여기에 센싱 데이터가 많으니까 이런 데이터 모으는 거를 자연스럽게 접해 볼 수 있다. 이제 이런 게 데이터 사이언스 측면에서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라고 어필을 하고 싶은 거죠. 서버 기반으로 하게 되면 보통 데이터 모으는 거는 졸업하는 순간까지 한 번도 경험을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얼마나 그게 번거롭겠어요. 그래서 이런 측면의 장점도 있다라는 걸 언급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시간에 3D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이인규 학생이 100ms가 관습적으로 정해진 기준인가요? 네, 제가 알기로 90년대에 어떤 실시간 시스템에 대한 논문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레퍼한 거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서베이를 했나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때 정해진 거를 그냥 레퍼를 하면서 100ms 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실제로는 더 짧아야 될 수도 있죠, 사실. 뭐 정확하게 어떤 막 과학적인 분석이 이루어진 건 아닌 것 같아요.